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을목서부터 계수까지 일주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목일주까지 해설을 했었는데요. 이걸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하나하나 하게 되면 2주가 아니라 3주, 4주가 걸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명칭과 성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그 일주의 해설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1월 중순까지 이 기본적인 그 과정을, 이 고급 과정을 다 마치고 그 11월 중순서부터 이제 전공 심화 과정으로 그 고난도의 그 사주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 강좌를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주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그 다음엔 그 사주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비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기술들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사주 분석, 사주 강의를 할 때에는요, 모든 강의가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강의를 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쭉 훑어보고 그래서 대체적인 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또 처음서부터 고난도의 그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 내용은 제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이 그 전공 기초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 11월 중순서부터는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은 하는데 그 기초 과정도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더욱더 세심하게, 더욱더 깊이 있게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과정은 한 2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략 한 2년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이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7, 8월부터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년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 전공 기초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은 한 대략 2년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공 기초 과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한 30여 편 정도 되는데 이 기초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전공 심화 과정 이 과정까지 마치면은 그 아주 상급 수준, A급 수준의 그 사주 상담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일주 을목부터 시작해서 그 일주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간목 일주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을일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을이라는 것은 봄 기운에 싹이 트는 초목이고 나무에 잎이 자라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표를 잘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 간목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을목이라는 것은 대지 위로 솟아나는 초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렇게 싹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그 싹을 을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면 이 음력 2월, 이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 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지장간을 보면 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묘월부터 이 싹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지 위에 싹이 이제 나와서 잘 자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따뜻한 태양이 비춰줘야 돼요. 그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병화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야겠죠. 비가 와야 그 물을 먹고 그 초목이 잘 자랄 수가 있는데 그 물에 해당하는 것이 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나타내는 계수와 태양인 병화가 있어야 잘 자란다. 그리고 간목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는 음건이고
을목은 땅 위로 줄기를 돋는 양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 묘하고 유하고 제가 여기 줄을 쫙 그었잖아요. 이것 자체가 경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6월서부터 인월까지 이 밑에 밑부분이 음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묘월서부터 신월까지 이 윗부분이 양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이때 뜨는 거잖아요. 이때 떠갖고 이제 하늘에서 해가 비치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면서 이제 그 달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그 시간은 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이 비치는 시간은 음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을목에도 6개의 그 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을목 일주라고 해도 어떤 지지가 오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6개의 일주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은 을사일주와 을미일주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을사일주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무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병화라는 것은 뜨거울 때, 더울 때를 말하니까 여기서 가장 더울 때가 4, 5, 미, 여름에 해당되는 이 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을사일주, 그리고 을미일주를 깔고 있을 때, 사하고 미를 깔고 있을 때 가장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체라는 것은 뭐 자기 의지가 강하다, 혹은 존재감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묘일주와 을축일주는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을유일주와 을해일주가 가장 약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새싹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을유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는 그런 에너지고, 그리고 을해일주는 이 맨 밑에서 이 지장간을 보면 간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해일주가 되면은 이 지장간에 간목을 갖고 있는데 을목과 이 간목은 겁재의 관계가 되니까 좋지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을축일주도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을축일주도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축일주에는 계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수라는 것은 이제 이 땅 위로 올라가려는, 뿌리를 타고 줄기를 타고 땅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을축일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약체로 표현하기 보다는 좀 보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일주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제가 그 명칭을 다 적어놨어요. 이 한자로 명칭을 적어놨는데, 이 한자의 이름을 보면 이 일주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이름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암기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한자 이름을 보고 이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 을목에 관련된 일주가 6개가 있는데 이 한자가 뭐 개화초, 무성초, 등이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풀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라는 것은 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을사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을사일주는 개화초다.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을목이 땅 위에 이제 싹이 딱 나왔는데 그 비도 맞고 태양열도 받으면서 강학성 작용에 의해서 이게 점점 자라다가 꽃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을사일주는 개화초다. 사라는 것이 가장 더울 때니까 이 태양열의 작용이 가장 강할 때, 그때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초라는 것은 한자의 뜻대로 꽃이 피는 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봄의 잎이 태양열을 받아 꽃이 개화하는 형국을 뜻한다. 꽃이 태양열을 만났으니 화려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꽃이 피니까, 꽃이라는 것은 화려한 거, 예쁜 거, 이런 것을 말하니까 이런 분들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사주 해석할 때 일주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일주도 중요하고 대운의 흐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구성 조건 이런 것을 다 봐야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조건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그 사주를 판단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일주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주를 딱 보면 이 일주는 뭐 좋은 일주다, 나쁜 일주다.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을사일주부터 을의 일주까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맨 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주고 맨 밑에 나오는 것이 가장 나쁜 일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을미일주는 무성초예요. 무성초. 나무 줄기가 결실을 맺어 과실을 만들어낸 형국이다. 재물이 풍족하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미월이라는 건 이때를 말하거든요. 이때 음력 6월을 나타내죠. 이때 미월이면은 나무에 과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는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를 닮았잖아요. 나무에 과실이 열리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을미일주는 그러니까 무성초 그 나무 줄기가 그 성하다는 얘기죠. 결실을 맺어 과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과실이 많이 열렸으니까 이 재물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을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재물이 풍족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을미일주에서 그러면 미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재에 해당이 되겠죠. 재에 해당이 되니까 그 재물적으로 재물이 풍족한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가 전부 재라 그래서 무조건 재물이 풍족하냐? 그게 아니죠. 을미일주가 을미일주는 구성이 좋기 때문에 지지에 재를 깔고 있으면 그 재물복이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성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 을축일주다. 그러면 이 을축일주 같은 경우도 토가 재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재물복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재를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이 좋은 일주는 재물복이 좋은 것이고 구성이 나쁜 일주는 오히려 재를 깔고 있음으로 해서 재물복이 나쁘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을묘일주는요. 을묘일주는 등이초라고 합니다. 만물의 여린 새싹. 사주 구성이 나쁘면 주색으로 망가질 염려 있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을묘라는 게 묘월이 이제 봄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린 새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묘라는 것이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이 나쁘면 주색으로 망가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을묘일주라고 해서 그러면 여린 새싹이니까 이 사람이 약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봄이 돼갖고 대지를 박차고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울 내내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겨울의 모든 과정을 참고서 이 땅을 헤집고 올라오는 그 끈기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묘일주를 그냥 여린 싹이다, 사람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매우 강한 사주다, 끈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축일주는 맥전초예요. 맥전초. 봄을 기다리는 새싹, 의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축이라는 게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기신계라고 그 지장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이 싹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싹이라는 것이 겨울 내내 있다가 이 축월이 되면 이제 내가 봄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만반의
그 준비를 다 맞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축일주라는 것은 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제 나갈 준비가 됐으니까 기다려야지 하고 그 봄을 기다리는 새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기다린다는 면에서 그 의지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류일주라는 것은요, 상봉초라 그래요. 상봉초. 그 연약한 새싹이 생명을 다해 다음 봄을 기다리는 형국이다. 모진 풍파를 이기고 나온 노련한 지혜와 신념이 굳은 중후한 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류일주는 좋은 일주라고 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을목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려는 건데, 유라는 것은 이제 가을도 이제 다 끝나고 이 싹이 씨가 땅에 이제 들어가려는 그런 시기니까 서로 조화가 안 맞죠. 그리고 을해일주. 을해일주는 부평초라고 하는데, 이 을해일주가요,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불안한 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을해일주이신 분은 좀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을해일주가 공부도 잘해요. 그러니까 막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도 하고 막 그랬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약점이 결단력이 약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을해일주는요, 일단은 이 밑이 물이란 뜻이잖아요. 물이란 뜻인데 싹이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싹이라는 것은 뿌리를 땅에 튼튼히 박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연꽃이라고 그렇게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물 위에 뜬 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지가 약한 거죠. 그래서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일주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엔 병화가 되겠네요. 이 병일간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로서 양의 대표이며 만물을 소생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병화가 여기 있어요. 병화가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5월,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이 오시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4, 5미 이 사이에 3개월을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병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화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열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병화는 여름과 대낮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겨울과 밤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호가 가장 강렬한 태양으로 자기 힘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낮에, 하루로 따지면 대낮에 이 태양이라는 것이 힘을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달이 떴으면 그때부터 밤에는 시원한 그 저녁에는 달이 힘을 쓰는 거지, 낮에 태양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이제 병호일주일 때, 가장 더운 이 오를 지지에 깔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병자일주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병이 태양이 이제 낮에 뛰어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한밤중을 얘기하잖아요. 한밤중에 태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병화라고 해도 이것이 그 어떤 지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일주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에 관련된 일주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한자를 보시면 전부 다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천일, 발광일, 해천일 이런 식으로 날일자가 써 있잖아요. 해일자가. 그러니까 이 병화라는 것은 그 태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을목에서는 전부 다 그 풀초자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것은 풀을 나타낸다. 뭐 새싹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병호일주를 한번 볼게요. 병호일주는 불꽃연자를 써가지고 염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상과 도전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병호일주가 혹시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뭔가 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병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세상 탓이나 하면서 뭐 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염세적인 사상에 빠져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난 병호일주는 하나같이 다 높은 이상과 도전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진일주도요, 좋은 일주라고 할 수가 있죠. 병진일주라는 것은 발광일, 그러니까 빛이 일어난다는 거죠. 봄에 싹이 트여 강렬한 태양을 받는 형상, 태양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실 때요, 이 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해가 딱 그 봄이 됐어요. 묘월이 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이 음력으로 3월이니까 양력으로 한 4월이나 5월 정도 되겠죠. 그때 싹이 딱 텄는데 이 대지 위에 싹이 텄죠. 이 지장간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싹이 터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음력 3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비치는 해예요. 해니까 이때는 이제 비를 맞으면서 싹이 또 태양열을 받아서 더욱더 잘 자라야 되니까 이 병화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진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진일주는 그 자기 태양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좋은 일주가 처음에 나오고 가장 나쁜 일주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병인일주예요. 병인일주. 병인일주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것을 이제 해천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해자를 썼고요. 또 하늘천자를 썼어요. 만물이 잉태되어 터져 나오는 형국, 불꽃 같은 욕망,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는 형상. 사람들이 그 대운에서 병인 일주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빠져 있던 사람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인 일주라는 것이요, 상당히 우수한 일주예요. 물론 병인이라는 이 병화하고 인목이 본인에게 기신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용신이 된다면, 용신이 될 경우에 특히 병인 일주는 그 인생에서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인월이라는 것이 일단은 이제 음력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시작된 거예요. 봄이 이제 시작되면서 겨울에 그 추웠던 그 냉기가 없어지고 이제 싹이 돋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장간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무토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 인목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무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그런 그 에너지가 충만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기다렸다가 이제는 땅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런 기운이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그런 기운이 바로 인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태양을 나타내는데 그 병화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바로 인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일주는요,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그 병호일주처럼 높은 이상과 도전적인 열정을 갖고, 그리고 그 이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일주는요, 늙을 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안 좋은 글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노염일이라고 하는데, 해가 열매 맺는 일을 다해 서산에 기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표를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에 이제 돼갖고, 가을이 됐으면은 이제 하루로 따지면 해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겨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요, 이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일단 열매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태양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월에 보면 병화가 없고 정화가 있습니다. 이 미월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태양열처럼 이렇게 뜨거운 태양열이 비추면은요, 열매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따뜻한 기운이 감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신일주는 일단은 병신일주를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태양이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했다. 그래서 해가 열매 맺는 일을 다 해 서산에 기우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술일주도 구성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이때도 이제 노양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해가 서산에 지는 형국, 화려하면서도 실속 없고 허세가 심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 봤을 때 술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을 앞두고 그 환절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울 때 태양이라는 것은 그 여름 같은 때 그렇게 더울 때 빛을 발하는 거지 겨울에 그 뜨거운 태양이 어떻게 있어요. 겨울에는 그냥 그 하루로 따지면 또 밤에 해당이 되는데 따뜻한 하룻불 주위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구성에 맞는 거지.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하고 그 가을과 겨울의 환절기 그때하고는 이제 구성이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술일주는 해가 서산에 지는 형국이다. 화려하면서도 실속 없고 허세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병자일주예요. 병자일주는 그야말로 전혀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죠. 4월이라는 것은 1년 중에 동지가 있는 가장 추울 때인데 이때 태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야중일, 한밤중에 태양이에요. 한밤중에는 달이 떠야지 태양이 뜨면 안 되잖아요. 한밤중에 태양으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병자일주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일주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 하나가 망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욱더 비관적인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쥐라는 게 쥐거든요? 쥐란 말이에요. 그럼 쥐라는 동물은 참 백해무익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쥐잡기 운동도 예전에 하고 그랬는데 쥐는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그 부엌 같은 데 가서 막 음식 같은 거 먹고 쌀 같은 거 막 창고에 가서 몰래 뜯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밤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대낮에 태양빛이 비치는 대낮에 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확 띈단 말이에요.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자. 이 일주가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혀주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열과 상반된다고 할 수가 있죠. 태양열은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나타내는데 정화라는 것은요. 그 밤의 달빛 그리고 밤의 호롱불 그리고 추웠을 때 사람들이 장작불을 피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몸을 녹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장작불.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혀주는 불꽃. 뭐 촛불이라고 해도 되겠죠? 낮에 병화라면 밤에는 정화가 그 소임을 다한다. 정화는 그늘지고 응달진 곳을 밝혀주고 인도해주는 성령과도 같은 불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화하고 정화가 같이 있다. 그랬을 때는 참 그게 구성이 안 맞겠죠? 일주가 병화인데 일간이 병화인데 월간이 정화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안 맞는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정일주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일주는 육진월이라 그래서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불꽃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정화라는 거 태양이라는 것은요. 낮에 해가 떴어요. 떠가지고 이제 대낮에 환하게 비치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서 이제 태양은 없어지고 달이 뜬 거예요. 그러면 이 유시부터 달이 그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인시까지 이때까지는 정화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요. 그 정화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유일주 그러면 욕진월. 욕진월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해일주는 정감월이라 그래서 사려가 깊고 많은 사람에게 불빛을 인도해주는 특성이 있다.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해시라는 것은 춥잖아요. 그 1년 중에서도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해자축을 이제 그 사사분기,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추운데 이 정화라는 것이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줘요. 그러니까 장작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장작불에 딱 모여 앉아가지고 몸을 녹이면서 서로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의 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는 화봉월,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달, 솟구치는 뜨거운 욕망을 갖고 있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라는 것은 이제 봄이 돼갖고 봄이 됐고 그리고 낮으로 따지면 이제 해가 뜨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 정화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정묘일주부터는 좀 꺾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화봉월이라는 것은 이 꽃화자거든요. 그러니까 봄부터 이제 봄이 됐으니까 꽃이 핀다 이런 뜻인데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달, 솟구치는 뜨거운 욕망을 갖고 있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정화를 나타내는 이 한자를 이 명칭을 보면 전부 달월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해일자가 있고요. 해를 나타내고 이 정화는 달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축일주는 변화월, 변화를 준비하는 달이다. 이상과 목표를 향한 진념이 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 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축월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봄이 되면 이제 땅속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런 씨가 땅속으로 올라가야겠다는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변화무쌍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에 있으니까 정축일주가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는데 이 개수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개수라는 것은 하늘의 비를 나타내기도 하고 줄기에서 뿌리를 따라서 줄기로 올라가는 그런 위로 솟구치려는 그런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수가 들어있는데요.
이 정화가 있을 경우에는 정계충으로 충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축일주는 그렇게 좋은 일주라고 보긴 어려워요. 같은 건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랭킹 4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준비하는 달이고 이상과 목표를 향한 집념이 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일주는 포용월이다. 인정이 많고 사고력이 뛰어난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사일주는요. 정사일주는 무화월. 꽃이 없어요. 그렇죠? 꽃이 없는 달을. 한낮의 불꽃이라 정화의 재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불꽃이다. 베풀기를 좋아해 실속이 없을 수 있으며 이상과 현실로 고민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정사일주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이 사람이 화기운이 용신운이거든요. 화기운이 용신운인데 정사일주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사라는 그 기둥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달을 나타내는데 이 지지의 이 사라는 것은 태양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아구가 안 맞아요. 자, 그러면 갑을병정. 이번엔 무토에 해당이 되겠죠? 무일간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의 만물을 표출시키는 흙으로 지상의 표면 토이다. 대지의 태양열을 받아 만물을 소생시키며 만물을 포용하는 대지이다. 병화가 같이 있기를 좋아하며 꽃을 피워 과실을 맺게 하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토라는 것은요. 대지를 나타내요. 대지. 땅이 있으면 기토라는 것은 땅 속을 나타내고 땅 위에 말이 막 타고선 달려가는 그 넓은 벌판, 대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대지에는 이제 많은 그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게 자라잖아요. 그러려면 태양열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와 병화는 항상 잘 통합니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개수까지 있으면 비까지 내리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일주의 명칭 및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무일주가 6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을 보면 전부 다 그 매산자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넓은 들판인데 그 육지에 있는 그 넓은 들판을 그 산으로 이제 그 나타낸 거죠. 그러면 무오일주. 무오일주가 이제 염화산이에요. 그러니까 무토일주 중에서는 무오일주가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대지가 있으면 태양이 떠야 되는 거예요. 대지는 태양열을 받아야만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오일주는 염화산이라고도 하고요. 열기가 강한 대지, 정열적이고 중후한 성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오일주 그러면 이 오라는 것이 또 말을 나타내거든요. 벌판을 달리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데 무오일주에 있는 분들이 되게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진일주는 위아래로 똑같이 토기운인데요. 이 진토라는 것이 이제 음력 3월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봄에 이제 막 모든 생명들이 새싹이 피고 막 그럴 때니까 대지 위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토가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림산이다. 그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성림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산의 나무가 무성한 형국, 용모가 수려하고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일주. 이때부터 좀 안 좋은 말이 나오죠? 노장산이라 그래갖고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과실이 그득하고 완성된 형상,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일주까지는 이제 산에 과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으니까 이 무신일주인 분들은 재물복도 괜찮겠죠. 그런데 역할을 이제 다 한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무인일주는 그와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생기산이라고 하는데, 생기가 시작되는 대지이며 기백이 넘치는 형국, 의욕이 넘치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인일주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무인일주도 괜찮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술일주부터는 막 이상한 한자가 나오죠. 폐할 폐자에 그 폐강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산에 해가 지는 대지로 만물을 죽음으로 끌고 가서 감추려는 형국. 말이 으시시하죠. 거만하고 독선적인 면만 주의하면 성공 가능성 높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일주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일주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만하고 독선적인 면만 좀 주의하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자일주가요. 무자일주가 참 이 한자 이름이 기가 막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설복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설자잖아요. 눈을 입은 산이거든요. 그러면 산에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이 이제 꽉 찼어요. 그럼 이 눈이 녹으면서 물이 빠지겠죠. 그 물이라는 게 뭘 나타내죠? 이 무자에서는 토국수하면서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무자일주의 경우에는 숨은 부자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가 재를 깔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운이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에 재를 깔고 있으면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오히려 나쁘다고 봐야 돼요. 나쁜데 그중에서 노력을 잘하면 그러니까 일주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처신을 잘하고 노력을 잘하면 숨은 부자도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일주는 돈 때문에 고생하든가 부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겨울의 대지로 만물을 잉태하는 시기의 대지이다. 숨은 부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토로 대지 표면 밑에 토양을 뜻함.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옆으로 묘하고 유 사이에 줄이 쭉 거져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는 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땅 위에요, 여기가. 그리고 땅 밑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기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일간은 음토로 대지 표면 밑에 토양을 뜻함. 정화의 열기를 땅 지하에 감춰 한겨울에 토양이 얼지 않게 하는 기름진 토양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감목이라는 것이 그 땅에 그 나무로 따지면 그 뿌리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됐을 때 춥게 됐을 때 이 뿌리가 얼지 않도록 한겨울에도 나무는 얼어 죽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땅 밑에서 정화라는 그 따뜻한 기운이 뿌리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밑을 나타내는 기토하고 정화는 궁합이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대지 위의 무토는 병화하고 궁합이 잘 맞고요. 대지 밑에 기토는 정화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정화의 열기를 땅 지하에 감춰 한겨울에 토양이 얼지 않게 하는 기름진 토양 역할을 한다. 만물은 기름진 흙 속에서 소생되니 기토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정화가 같이 있음으로써 기름진 토양이 되며 감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제가 지금 그 정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기일간으로 갔네요. 잠시만요. 그러면 기일주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일주가 이제 6개가 있는데요.
이 6개의 명칭을 나타낸 이 한자를 보면 여기에는 전부 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토는 산으로 돼 있었고요. 이 기토는 토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땅속 밑에, 땅 밑에 그 땅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유일주를 보면은요. 진옥토라고 해서 가을토로 만곡이 풍부한 기름진 토양을 갖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기해일주는 만제토, 겨울에 아늑한 토로서 만물을 감싸 안는 형국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유라는 것이 이제 가을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그 음권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토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해수라는 것은 이 물이 겨울에 이제 그 뿌리가 있으면은 그 여름에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저장했다가 뿌리를 그 물로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감싸주면서 따뜻한 기운으로 뿌리를 감싸주니까 이 뿌리가 얼지 않으면서 그 수분을 공급하면서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그 땅을 파면 나무를 이제 파보면 나무 뿌리에 물이 축축하게 묻어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 기해일주라는 것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제토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제라는 것이 실을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득 실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해일주를 보면 그 재물복이 많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해일주에서도 토국수에서 이 해가 재물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가 이제 재물운을 깔고 있는데 기해 같은 경우는 구성이 좋으니까 재물복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기묘일주는 바라토, 싹이 올라오는 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새싹을 트이는 토양으로 자만심이 가득하고 위로 솟구치려는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축일주는 음장토. 그러니까 감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겨울의 만물을 보호하려는 토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기축일주는 사람이 좋아요. 좋고 그 만나보면은 그 중후한 인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리더형이 되기는 힘들고 그 시키는 일을 잘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축일주는 만나보면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도 어느 정도 강한데 이게 이제 음장토라는 게 뭐냐면은 감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잘 감춰져 있는 그 재능을 꺼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일주는 구성이 이제 안 맞죠. 맨 위에 이제 사라는 것은 태양열을 나타내는데 땅 속에 있는 기토니까 구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화토라 그러는데 한여름에 속살이 드러난 토양으로 토양이 메말라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일주인 분들은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주라는 것은 일주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기사일주 자체가 그 구성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미일주는 태열토라고 합니다. 만물이 무르익어 토양이 기름진 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기름지기를 원해 조급하고 고집스러운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을, 병정, 무기, 다음에 경금이죠.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간의 성격을 보면 태양열을 받아 만물이 열매를 맺어 결실을 맺는 상태로 다음 세대를 위해 맺어진 열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경금 그러면 결실, 과실, 열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태양열에 의해 굳어지고 열매가 맺히며 다음을 위해 재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또 다시 이게 싹이 자라고 또 가시를 넣고 이런 거니까 그 다음을 위해 재생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개수의 습기가 적합한 작용을 해야 생육의 진가를 나타낸다. 당연하죠. 그 나무가 있으면 그 태양열도 받아야 되고 비가 와야 이것이 그 과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일주의 명칭 및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일주를 보면은요, 또 그 일주마다 이렇게 한자로 된 명칭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쇠금자로 돼 있죠? 뭐, 강신금, 용만금, 발진금, 이런 식으로 쇠금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것은 그, 금하고 관련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경금이 사주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역맞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사주가 경금이나 신금이 많다, 금기운이 많다 그러면 자동차 사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신일주부터 한번 볼까요? 경신일주는 강신금이라 그래요. 위아래로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이 단단한 게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경일주 중 가장 강하며 만물이 가을에 강하게 굳어진 형국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오일주는 욕망금이라고 하는데, 욕망이 뛰어난 금으로 일의 추진력이 뛰어나다. 남편복 좋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남편복 좋다는 것은 그 남편복 좋다는 것은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경우라는 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백마띠라 그러잖아요. 그 백마를 말해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게 하얀색이고 오가 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백마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일 경우에 팔자가 센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그 사람들 보면은 팔자가 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요. 지금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이제 그 여성 상위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의 그 사회적인 위치가 워낙 그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때에는 경호일주가 좀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팔자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왜 팔자가 세냐면 이 경호일주가 너무 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그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여자들이. 그때 배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랑 이렇게 깨지고, 그 남자랑 깨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여자 입장에서 팔자가 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자가 센 일주로 이제 경호일주를 꼽았는데, 요즘에는 경호일주 중에 그 뭐 사회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 전문 분야에서 뭐 전문 기술자가 돼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일주는 이제 그 고집도 세고 그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뭐 백마일주네, 백마띠, 예전에는 백마띠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주에서 띠보다 일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백마일주 보면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성격이 달라졌다. 이 시대의 변화를 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진일주는 발진금이에요. 경진일주도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새롭게 잉태되고 발전하는 금이며 웅지가 크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잉태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진월이 이제 무울계로 이때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싹이 막 자라면서 비를 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4월이 되면은 꽃이 피는데, 이렇게 그 궁극적으로 뭐 잘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런 이유가, 궁극적인 목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그래서 경진일주는 그 일어나는 발진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발생하는 금이다. 그래서 잉태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경인일주. 경인일주는 이제 그 백호지요? 하얀 호랑이. 교태금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싹이 나오기 위해 열매가 벌어지기 위한 초기로 때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재를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도 임목이 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 그 지지가 일지가 재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를 탐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에 재를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경인일주가 나쁜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장간이 갑병무잖아요. 그럼 갑병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렇죠? 경금일 경우에는 지장간에 갑목이 있어갖고 갑경충으로 깨집니다. 깨지는 이 갑목이 그 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는 수장금, 창고 속의 금으로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창고 속의 금이면 아직 때를 기다리는 거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술일주도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경자일주는 이 한자가 또 이상한 한자가 나왔죠. 태세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라는 말도 물러날 태자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태색하는 금으로 겨울에 물에 잠겨 있는 형국. 겨울에 물에 잠겨 있으니까 자기가 이 경금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일주나 뭐 경자일주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자나 경인일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운이 좋게 흐른다든가 뭐 구성이 아주 좋다든가 그러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인가요? 신일간의 성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의 열매 속의 씨앗으로 종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는 것은 열매를 뜻하고 신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씨앗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근본이다. 종자는 봄에 파종하는 씨앗도 있으나 가을에 파종하는 씨앗도 있다. 그래서 신금은 몇 월에 태어난 신금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예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금이 일간에 나타날 경우에는요. 몇 월에 태어난 일간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월 이후에 태생한 신금은 봄에 파종하는 씨앗이라 그 경금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월 이후 태생한 신금은 음권에 따뜻한 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즉 신금은 음권과 양권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구별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일간이다. 신일간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몇 월에 태어난 신금이냐 이것을 처음 보시고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신월까지 태어난 그 신금은 경금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대운에서 뭐 을류대운이 들어왔다. 을류대운이 들어왔다고 을신충으로 깨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가 엉터리라는 말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주는요. 전부 다 이게 그 6월 이후 인월까지 그러니까 음권에 속하는 달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한 그런 일주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신일주도 총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부 구수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병금은 쇠금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 신금은 구수록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일간을 갖고 태어나신 분보다 이 신일간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미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술옥자는 그 보석을 나타내는데 신일간 갖고 태어난 여성치고 못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그 단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그 역학사랑관 카페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진을 올려놨잖아요. 그럼 사진 올려놓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무슨 일주예요 하고 이렇게
일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일주를 다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된 일주 중에서 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같이 다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영화배우 전지현 씨를 비롯해서 그 미녀 배우들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좀 피부가 좋고 예쁘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신일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축일주를 보면은요, 그 음진옥이라고 해요. 은둔하는 옥이라고도 하는데 호기심이 많고 동경하는 사색가의 성품을 지녔다. 신축일주는 축이라는 것이 이 지장간이 기신계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를 도와주는 이 신금이 들어있으니까 이 구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신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밑에 이 음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축토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묘일주는요, 매화옥이라고 합니다. 매화옥이라고 하는데 그 싹을 트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솔직 담백하나 변덕이 심하며 신경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열매의 씨를 나타내는데 이 씨가 이제 그 겨울 내내 쭉 있다가 점점 이게 변하는 거죠. 변하면서 다시 발화를 해갖고 이게 그 대지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때까지의 그 역할이 신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는 강명옥이라 그래서요. 빛나는 보석, 예술적 감각 뛰어남. 그리고 신의 일주도 끝내주죠. 세금옥이라는 게 뭐냐면 그 금속을 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죠. 신의 일주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총명하고 겨울 물속에 숨어있는 옥이다. 피부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여자가 뭐 이목구비 같은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좀 떨어진지 몰라도 피부가 하얗습니다. 신의 일주 보면. 주위에 신의 일주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피부가 하얘요. 우유처럼. 그리고 신미일주는 변화옥. 이때부터는 좀 구성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죠. 신미일주는 열매가 맺어지는 옥으로 인정이 많고 착하나 고집이 강하다. 마음이 불안해 변동을 자주 하려는 경향이 심하며 수행심이 필요하다. 이 신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절 같은 데 다니면서 절에 가면은 그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백일 출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머리를 깎고 완전히 출가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면 한 달, 100일이면 100일 동안만 스님처럼 이렇게 거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갔다 나오면 그 건강도 아주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는 화중옥이에요. 화중옥. 여름에 빛나는 옥으로 자신을 뽐내려는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자의 경우는 뭐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이 신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외모가 뛰어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신일주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좀 고마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도 또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팔자가 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주위에 이제 남자들이 자꾸 접근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남자들 잘못만 나오고 그러면 팔자가 세고 막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일단은 이 신일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 얘기는 그 여자가 그 외모 하나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만큼 그렇게 뚜렷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도 그렇게 뭐 신일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못생겼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임수죠. 임일간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탄생시키는 근원으로 음권의 중심이다. 겨울에 지하에 물을 꽉 채워 봄에 만물이 탄생하여 성장하도록 밑거름이 되는 물이다. 해에서 걸룩이 되니 꽉 찬 물로서 간목의 기초가 된다. 해자축의 수국에서 기반이 튼튼하며 지혜를 주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계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임수라는 것은 이 대지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땅속에서. 땅속에서 저장을 했다가 이제 겨울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때 뿌리에 이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정화가 땅속에 있으니까 이 물이 얼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땅을 파잖아요. 나무를 이제 나무 뿌리 쪽으로 땅을 파보면 뿌리가 축축해요. 겨울에 비도 안 왔는데 뿌리가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저장된 물을 그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이. 그 물이 바로 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일주의 명칭 및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일주를 보면은요, 이 임일주도 그 명칭이 다 있는데요. 이 명칭을 보면 그 호수호자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라는 것은 호수호자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임자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임자일주는 홍수호라고 해서 꽉 찬 물을 나타내요. 위아래가 전부 수기운입니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의욕적인 추진력, 시기나 질투심이 있고 좀 조급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수기운이 용신인데 대운에서 임자대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가 막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임술일주는 원천호라고 합니다. 왜 임술일주가 원천호냐면요. 원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술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그 땅속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 저장된 물이 이때부터 이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을까지는 6월까지는 물을 이제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물이 땅속에 본격적으로 스며들어 갖고 그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의 원천이며 인정이 많고 호기심과 영감이 뛰어남, 거부들 많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일주를 보면은요. 춘정호라고 하는데 춘정호, 봄을 기다림, 만물을 잉태시키는 계절의 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목이라는 것은 그 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땅 위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잉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진일주는요. 탁수호예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탁하다는 말인데 물이 올라옴, 위험이 있고 신념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도량이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진일주 자체는 물이 탁하다는 얘기는 구성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모일주도 변색호라고 해서 한여름의 물이에요. 한여름의 물. 한여름에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되는데 물론 비가 안 온다. 그럼 땅이라도 파야 되죠. 비가 안 오면 땅이라도 파서 거기서 지하수라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수하고 임수는 그 상호간에 그 겁재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없지만 이모일주 자체는 그렇게 구성이 맞는다고 할 수가 없죠. 마음이 항상 바쁘고 허영심이 지나치다. 그리고 임신일주, 원시호, 물이 생성됨.
예술적 감각이 뛰어남, 인기응변 좋음, 간교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호라는 것은 이 땅 속에 물이 만들어지는 그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이라는 것이 양권이 거의 끝나가는 그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서부터 음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 땅속에 들어가는 그 물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일간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간의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그 계일간의 성격을 보면 일간 중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는 그 계수에 해당이 되는데 겨울의 물이 봄이 되어 만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물도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 있다가 지상으로 겨울에 그 땅속에 있던 물이 줄기를 타고 뿌리를 타고 줄기를 거쳐서 그 만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토를 보면 그 지장간이 그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그 개수가 바로 그 땅속에서 올라오려는 그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의 원천이며 개수로서 모든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진월에서부터 그 기능이 발휘되며 양권의 시작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계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일주도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명칭이 6개가 있거든요. 전부 비우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그러면 일단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그 옛날에 중국 고서를 보면 비우자하고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계자가 비우자하고 똑같이 쓰였다고 해요. 그러면 계사일주부터 한번 볼게요. 계사일주는 생동우예요. 생동우. 말이 참 좋죠? 꽃이 피는 생동하는 시기. 부드러우면서도 지혜롭고 이해심이 많다. 그러니까 꽃이 피려면 태양도 비쳐야겠지만 비도 와야 되겠죠. 그리고 계묘일주. 시동우입니다. 그 묘라는 것이 이제 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처음 움직이는 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춘동하는 시기, 총명하고 진취적인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고 개미일주예요. 이때는 감노우.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내리는 비는 아주 단 이슬, 감노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라는 뜻이죠.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로 곡식을 여물게 해주는 비이다. 그러니까 계사일주, 계묘일주, 개미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뛰어난 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유일주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한자가 또 이상한 한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패곡우, 패할 패자가 나왔습니다. 가을의 비로 소임을 다한 비. 고독한 심정을 갖고 있으나 끈기가 있으며 성취욕이 강하다. 그리고 계해일주를 봐도 파생우라고 나와 있어요. 겨울의 비로 소임을 다한 비이다. 그러니까 개해일주가 그렇게 좋은 일주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자분들을 봐도 그렇고 남자분들을 봐도 그렇고 뭐 이혼을 하고 뭐 지금 이혼 서류까지는 이제 다 만들었고 제출만 하면 된다. 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도 있고 좀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개축일주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 개축일주는 또 정중후예요. 때를 기다린. 그러니까 축토가 나오면은요. 축토가 나오면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개축일주는 정중으로 때를 기다리는 비로 시기를 만나면 격정이 일어나는 비이다. 성격이 급한 면이 있으면서 배타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개 일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을목서부터 개수까지 하는데 지금 1시간 15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간목 설명해 드릴 때처럼 하나하나 이 만세력을 넣어갖고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1주, 2주가 아니라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될 강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1주는 제가 만세력까지 이렇게 예를 들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하루에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주 재밌는 그런 강의가 시작될 것이다. 재밌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법이라든가 아주 알찬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